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기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트랙 전략에 관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투트랙 외교 전략의 접근법이 작동할 수 있는 논리, 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이어야 할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트랙 접근법은 한 국가의 일종의 외교적 시그널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외교적 사안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사안이 협의되는 청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외교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방 국가가 수용을 해야 투트랙 접근이 이제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 국가가 그래 이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또 뒤에 미룰 것은 뒤에 미루자, 이렇게 트랙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또 혹은 투트랙 접근법으로 해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수용할 때 비로소 투트랙의 접근법이 현실성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논리를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일 간의 문제에서 우리가 익히 관찰했듯이 역사 문제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역적인 평화 문제 혹은 미래 협력 문제와 분리하자는 것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트랙 접근법인데요. 이제 물론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한국의 논리를 쉽게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 문제 같은 것을 분리해야 할 때 상대방 국가를 어떤 논점으로, 어떤 논변으로 설득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중요하죠.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고 또 국민의 정서와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부 사이의 협의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의 감정, 국민의 기억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또 그럴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것이 이건 아마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논리라고 보입니다. 유사하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또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로 동북아시아의 근대사는 비극의 현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비극은 주로 사람들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을 외교적으로 협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슬픔과 그 슬픔의 크기, 강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인간의 욕망이나 자본의 동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물론 정부는 해법 모색을 위해서 그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정치적 책임, 외교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견지해야 될 논리는 또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할 논리는 역사 해석 그 자체나 혹은 해석에 대한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들의 판단이고 또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사안들은 합의에 걸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이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이다. 흔히들 우리가 미래의 일은 미래가 결정하게 미루어 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현실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들을 정부가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합의가 또 혹은 외교적 봉합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국민 정서와 같은 것들은 지금 정부가 결정을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럴 때는 국민 정서가 나빠지게 되면 정부의 잘못된 혹은 성급한 결정으로 국민 정서가 악화되면 이것이 복원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들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투트랙 접근법에서 작동시켜야 할 논리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구론인데요. 입구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어떤 조건들을 그 협상의 입구에다 세워두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결기를 드러낸다는 의미도 있어서, 또 국내 정치의 영역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다소 정치적인 도움은 될 수는 있으나, 외교 협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상당히 탄력성을 잃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 논리는, 가치나 규범적 판단을 너무 지나치게 앞세우게 되면 이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의 현장에서 가치는 이익만큼 중요하고 이익은 또한 가치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들은 외교의 현장 또 협상의 과정에서 가치, 규범, 논리를 외교 전면에 앞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작동하는 이익을 끊임없이 확인해가는 그 기술이 바로 외교적 협의입니다. 또 복합적인 이익 구조에 근거해서 분리를 해야 될 때도 설득의 논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지만 정부가 국가 간의 모든 분야의 관계를 독점하지는 못한다는 논리. 이를테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정부와 정부 사이의 외교적 관계도 있지만, 이 사이에는 오랜 이웃 나라로서 가지고 있던 경제적 관계, 문화적 관계들도 굉장히 폭넓게 작동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지만 그 대표가 독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세계화 시대에,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계화 시대, 이것이 지금 국제정치의 큰 추세인데요. 세계화 시대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세계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로 탈주권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특히 시장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범지구적인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또 시민사회적인 거버넌스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과 이렇게 다양한 거버넌스들과 정부가 공존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제한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특히 시장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완벽하게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복합적 이익 구조일 때는 오히려 사안을 분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논리로 투트랙 접근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논리를 펴야 될 것입니다. 투트랙 접근법을 외교의 현장에서 활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전제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100% 협력적 행위, 100% 긴장적 행위로 구성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경우에 국가들 간의 관계는 협력과 긴장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말하자면 협력과 긴장은 준상수처럼 국제정치의 현장에 존재합니다. 협력적 행위는 물론 국가 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협력적 행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규범의 영역에 있어서도 협력적 관계를 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규범이긴 합니다. 그러나 협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 간의 관계들이 다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가, 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 행위와 긴장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익은 100%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 긴장은 불가피하게 협력적인 행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협력과 긴장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과 긴장은 국제정치에서 늘 준상수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전제 위에서 투트랙의 접근법 또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투트랙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제 한일 관계의 역사적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물론 성공을 거두었다라고는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한국이 최근 한 4년 전부터 일본에서 투트랙 접근법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은 왜 투트랙 접근법을 일본에 대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인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떠한 다른 협력적 행위도 어렵다라고 선언한 것은 오히려 한국의 박근혜 정부였는데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 이제 위안부 합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뭐 도덕적 관점이거나 혹은 법 철학적 관점이거나 혹은 인권의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합의를 파기는 하지 않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를 하고 파기는 유보하는 선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려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의 협력적 문제를 분리해서 협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당시 아베 정부에 대한 투트랙 접근법의 핵심이었는데요. 왜 미래지향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또 평화구상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을 했고 2018년에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2019년에 오면서 지금 교착 상태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지금 2021년에 2018년과 같은 그 희망의 재가동의 동력을 찾았다 혹은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한반도 평화구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지 않고 북한을 평화의 프레임 속으로 우리가 관리하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북미 관계의 외교 관계 정상화가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북일 관계의 외교 관계 정상화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한반도 평화 구상의 추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북일 관계를 협력 또 혹은 유화 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웃나라로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 질서에 근거하고 있는 미래상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는 지금 2015년의 경우에서 보듯이 역사 문제를 너무 조속히 봉합하게 되면 법 철학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그것을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프레임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흔히들 우리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의 프레임으로 역사 문제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보는 데 비해서 일본은 준법주의 프레임, 흔히들 리갤리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냐
또 혹은 약속을 지키느냐 이런 준법주의 프레임 이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굉장히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또 해석함으로써 결국 한국의 투트랙의 접근법은 일본에서 수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 일본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 전략의 전반에 이러한 좀 외교 유연성을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투트랙 접근법은 특히 지난 4년 동안의 일본과의 관계를 아주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투트랙 접근법을 더욱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이제 한국 외교가 처해져 있는 것은 흔히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선택 강제가 한국 외교의 상당 부분 좀 압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경제냐 안보냐 또 혹은 가치냐 이익이냐 뭐 이런 선택 강제를 하는데요. 선택 강제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걸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한국 외교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외교 유연성 전략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구론인데요. 우리가 어떤 국가와 다른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어떤 조건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발적인 선택 강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좀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이제 환원주의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제 정치적인 사안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안보 이슈이다. 혹은 경제 이슈이다. 전자는 우리가 안보 환원주의라고 부르고요. 또 후자는 경제 환원주의라고 부르는데 안보 환원주의는 생존 담론으로 모든 사안을 환원시켜서 생각하는 인식이고요. 경제 환원주의는 모든 현상과 사안들을 이익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인식입니다. 이렇게 사실 국제정치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복잡한 담론들을 가지면서 서로 경합하고 충돌되고 하는 것이 국제정치 현장이고 또 외교의 현장입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은 다 경제야, 모든 것은 안보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리고 쉽게 결론 내려고 하면 이런 환원주의 인식 때문에 오히려 한국 외교는 경직성이 더 정대할 수 있다. 한국 외교가 훨씬 더 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공간을 또 그 선택의 범위들을 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사안들을 굉장히 확장시켜둘 필요가 있고 또 한국은 그럴 만한 국력과 또 그럴 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외교의 미래는 이 외교 전략을 어떻게 잘 선택하고 또 어떻게 구상하고 또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한국과 한국인의 미래를 결정해 왔던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당 부분 중요한 분기점들마다 국제정치적 영역의 조건들, 말하자면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결정들이 한국과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해 왔습니다. 이 한국의 근현대사의 주요 지점들마다 이제 그러한 국제정치적인 결정들, 그 압박들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해 왔는데요. 그런 압박 속에서 사실 한국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 세계 10위권의 정말 좀 자랑스러운 중견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랬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쩌면 앞으로도 한국의 미래에도 한국과 한국인의 미래를 운명을 결정하는 조건은 국제정치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데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한국과 한국인의 운명 그리고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국제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잘 이겨내려면 외교 전략을 정말 창의적으로 그 범위를 넓게 잡고 그런 아주
정말 창의적인 외교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미래는 외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그 외교 전략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어떤 가치여야 할까? 하면 유연하게 움직이는 한국 외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외교의 미래는 외교 유연성 전략의 구상 그리고 실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투트랙 전략은 앞으로 여러 외교의 아젠다에서 이슈에서 또 다른 국가,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투트랙 전략을 보다 더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또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